자, 45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5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진정한 주인공이고, 바그네리안의 실질적인 교주인 그 리아트르 바그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소재가 이제 망상으로부터의 평화라는, 이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그 바이로이트에 이제 그 바그너가 마지막까지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이름이 이제 그 밤프리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 독일어로 그 이제 망상이라는 단어와 이제 그 평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된 거라고 하네요. 그게 이제 집 앞에 실제로 그게 이제 바그너가 직접 이름을 지었고, 바그너가 그렇게 칭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집 앞에 이런, 사실 그 현판이 있다고 합니다. 밤프리트라는 집 이름이 밤프리트입니다. 하여튼 그는 위대한 천재죠. 이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음악 몇 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귀에 익은 음악입니다. 우리가 늘상 자주 듣던 그 음악 중에 하나들인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음악들을 들으신 분은 이제 이게 어떤 음악인지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늘상 듣는 이제 결혼 행진곡. 그 다음 과거에 이제 어떤 공영방송에서 이제 9시 뉴스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 음악과,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영화, 대부의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 만들었던 월남전을 소재로 한 그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이제 아파치, 그러니까 전투용 헬리콥터가 출동할 때 나오는 그 음악,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바그너가 만든 음악들인데요. 그 결혼행진곡은 로엔그린이라는 백조의 기사를 소재로 한 오페라에 이제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결혼행진곡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 시그널 뮤직은 이제 파르지팔이라는 이제 바그너의 제일 마지막 오페라죠. 제일 마지막 오페라의 서곡의 일부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지옥의 묵시록의 배경음악은 우리가 이제 리벨룽의 반지라고 이제 4부작으로 되어 있는 리벨룽의 반지 오페라의 일야, 두 번째 작품인 일야에 해당되는 발키리에서 이제 발키리의 비행이라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 사실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발키리라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사실 지상에서 이제 영웅들이, 전쟁이나 이런 영웅들이 전쟁터에서 죽으면은 이 9명의 신이죠. 신인들의 딸인 발키리가 죽은 영웅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신들의 궁전에 경비를 맡기고 이런 때 썼다 그러는데, 이 음악은 이제 사실 발키리가 이제 막 날아다닐 때, 그때 이제
그 바그너가 썼던 그 음악들입니다. 그게 발키리의 비행이라고 그러죠. 자, 요게 이제 그 반프리트 그 바그너가 이제 그 바이로이트에 있는 바그너의 집입니다. 요 옆에 이제 그 바그너의 무덤도 지금 같이 있죠. 이 반프리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망상에서부터의 평화인데 그 집 앞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나의 망상이 평화를 찾은 이곳에서 이 집이 나에 의해 망상으로부터 평화라 이름 지어질 것을 명한다. 뭐 사실 이제 번역상에 뭐 그 뉘앙스까지 우리가 번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비슷한 의미겠죠. 뭐 본인만이 알겠지만. 자, 이 그 바그너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과 극을 달립니다. 뭐 그가 천재라는 거에서는 사실 이견은 없지만 그 영국의 이제 그 시인인 오드는 아마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극찬을 했는가. 반면에 이제 그 러시아의 이제 그 음악가죠. 스트라빈스키는 사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 라돈나의 모빌레가 이제 베르디 그 리골레트에 나오는 아리아인데 한 2분 남짓한 아리아 속에 담겨 있는 내용과 창의력이 니벨룽의 반주 이제 4부작이라 그랬죠. 총 공연 시간이 한 16시간 내서 7시간 정도 되는 그 대작인데 전체 거창한 장강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사실 뭐 바그너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이죠. 2분 남짓한 아리아에 담겨있는 철학이 17시간 되는 그 거짓 대작의 전체 서사시에 담겨있는 의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그너를 아주 비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지는 이렇습니다.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동독 지역이죠. 그 작센주의 그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 라이프치히는 이제 작센주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옆에 이제 사실 드레스덴이 더 유명한 도시죠. 실제 그 바그너가 드레스덴 왕립극장에서 뭐 이 실제 악장 노릇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하여튼 이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은 또 바그너와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제 바그너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바이로이트 쪽은 이 바이에른주입니다. 약 한 200km, 2시간 남짓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우토반이니까 가능한 시간이죠. 200km를 2시간 만에 돌파하는 게. 자, 이제 1813년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베르디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죠. 베르디와 같은 해에 태어나서 평생을 같이 경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또 음악적인 성향은 완전히 틀리죠. 두 사람이. 베르디하고는. 사실 이제 그 바그너가 이제 6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배우인 이제 가이에라는 배우하고 이제 재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바그너는 어릴 때 뭐 음악적인 그런 분위기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극단 연극을 하는 배우인 의붓 아버지에서 자랐으니까 사실 바그너는 사실 어렸을 때 조기 음악 교육을 받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9살이 돼서 이제 피아노를 시작하고 대학 입학해서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사실 바그너는 뭐 사실 뭐 작곡가인 건 틀렸는데 바그너는 이제 수필도 많이 썼고 뭐 논문도 많이 쓰고 또 심지어는 뭐 자기가 만든 오페라는 거의 대부분 그 대본을 자기가 직접 썼죠. 다른 작곡가는 틀립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극을 쓰고 뭐 이 평론 비평에도 지금 일각견이 있었으니까 뭐 사실 엄청난 이제 그 다재다능한 천재였던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833년에 이제 베버 그 마탄의 사수라는 그 오페라를 만드신 분이죠. 독일 분인데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첫 오페라 요정을 뭐 만들었다는데 사실 이제 공연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아마 그 바그너가 죽을 때쯤 돼가 아마 초연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연애금지라는 작품을 했는데 뭐 이건 완전히 실패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연의 실패나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은 이제
그 여배우 그 미나하고 결혼한 이후에 그 바그너한테 늘상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어떤 그 부채의 어떤 그 장애가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빚쟁이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 흔적이 많아요. 미나와의 뭐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842년에 리엔치라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드레스덴에서 초연에 성공했는데 사실 리엔치라는 작품은 성공은 하긴 했어도 사실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바그너가 그렇게 자기 작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실제로 이건 이제 지금 이 작품은 지금 바이로이트에서 공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바그너가 공연하는 거를 지금 못하게 했다는 뭐 얘기도 있죠. 요까지가 이제 사실 그 바그너의 그 초기 작품 세계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작품을 보면은 이제 뭐 빚쟁이를 통해 도망도 가고 했는데 결국 이제 작센에서 이제 그 왕립 지휘자로 이제 어떤 뭐 나름 직업을 얻고 나서 이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과 이제 타노이저를 이제 사실 발표를 하죠. 근데 사실 요게 이제 그 요 두 작품까지 있었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했는데 이게 또 바그너가 이제 좌익 정치에 또 실제 가담을 합니다. 이게 사실 작센 쪽에 그 저항을 하는 5월 혁명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그 고용주를 반대한다는 그런 건데 결국은 실패하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죠. 12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기 망명한 생활을 보니까 파리에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돌아다니다가 했고 결국 부탁을 해서 이제 로엔그린을 1950년에 이제 발표를 한 요때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중기에 해당됩니다. 이때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최근까지 문제가 되는 이제 뭐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뭐 어떤 수필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이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사실 그 망명 생활을 전후로 한 그 정도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이제 작품 활동이 이제 거의 이제 후기에 해당이 되죠. 당시에 이제 망명하면서 이제 사실 쇼펜하우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을 이제 후원했던 사람의 이제 부인인 마틸데하고 불륜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861년 드디어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 추방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나와 정식으로 이혼을 하는데 1864년 드디어 이제 동쪽에서 온 왕자님을 만나죠. 바이에른 굉장히 젊은 상태에서 이제 바이에른 국왕에 취임을 한 루트비 2세가 결국 이제 죽을 때까지 결국 그 바그너의 아주 열렬한 이제 후원자 노릇을 하죠.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래 이제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이제 이게 이제 마틸데와의 어떤 그 모티브가 있다고 얘기하죠.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이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 24살이나 연하인 그 코지마와의 또 불륜이 있습니다. 이 코지마의 남편은 또 사실 바그너 작품이 이제 그 지휘를 하던 지휘자였습니다. 이 코지마는 사실 그 음악가 리스트의 딸이기도 하죠. 리스트도 사실은 이 만남을 반대를 했는데 결국 둘 사이에 이제 또 이제 사생아가 하나 태어납니다. 코지마가 이혼도 하기 전에. 이졸데라는 딸이죠. 그 보통 그 자기 자식 이름을 전부 다 이제 자기 작품 주인공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루트비가 이제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제 리렌베르그의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죠. 최초의 이제 좀 밝은 작품이 이제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그 루트비의 재정적인 지원과 뭐 심지어는 부채까지도 탕감을 해주는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좋은 시기였었죠. 이때 이제 바이로이트도 이제 장소로 자기 선정을 하고 결국 니벨ung의 반지의 초연 작품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국왕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바이로이트의 반프리트라는 이제 자기 집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쭉 살죠.
그다음에 1876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바이로이트의 이제 극장이 완성이 되고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열게 되면서 니벨룽의 반지 4작품이 이제 이때 초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882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오페라죠. 바그너의 파르지팔은 뭐 오페라라고 또 얘기 안 했죠. 신성 무대 축전극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파르지팔을 이제 초연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페스티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83년에 베니스의 요양 중에 이제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뭐 이런 삶을 살게 됐죠.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작품 세계를 보면은 이제 그 전기에 해당되는 이제 세 작품 여정 연애금지 리엔치 이건 사실 약간 이탈리아풍의 이제 오페라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결국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때는 이제 그 공연도 못하죠 지금. 그럼 중기 이후의 작품들 이 10작품이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이제 레퍼토리로 되는 이제 바이로이트 캐논이 됩니다. 보면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면은 그 사실 이제 다른 천재 음악과는 달리 이제 조기 음악 교육을 받은 것 같진 않아요. 9살이나 돼서야 이제 음악 피아노를 이렇게 배웠으니까 뭐 그 대신 다른 이제 그 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나 연애를 보면 첫 번째 이제 부인인 이제 미나하고의 생활은 그렇게 순탄치 못하고 자기 그 후원자였던 그 오토 베젠동크의 부인인 마틸데와 이제 불륜이 잠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폼빌러의 이제 부인이었던 코지마하고 이제 24살 차이 나는 여성과 이제 결국 또 다시 불륜 끝에 두 번째 부인으로 이제 되고 결국 코지마와 끝까지 같이 살게 되죠. 사실 코지마는 이제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사상을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반유대적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도 이제 그 회자되고 있는 논쟁의 주된 그건데 사실 제가 보기에 이 그 맨델스존이나 이제 이런 몇몇한테 상당히 반감을 가졌던 건 틀림없고요. 이 사람이 이제 사실 그 독일 민족주의자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 극우도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5월 혁명에 가담했던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좌파적인 요소였으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그너는 굉장한 독일 민족주의자였었고 반유대라기보다는 그 독일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독일 민족이나 독일이라는 국가에 이제 융화되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방식을 고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맨델스존과 같은 이제 어떤 금숟가락 굉장히 좋은 집안에 또 돈 많은 집안에서 이제 곱게 자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질투심도 상당히 작용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궁극적으로 그때 이 사람이 뭐 나치즘은 사실 뭐 그는 뭐 바그너의 책임은 아니죠. 그 뒤에 이제 히틀러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바그너를 이용했다고 봐야 되니까 뭐 그거는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히틀러는 1889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바그너는 1883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뭐 이 인간 세상에서 인연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자기 두 번째 부인인 코지마하고 이제 자기 며느리가 사실 히틀러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그런 이유로 이제 그 바그너의 전체적인 이런 생전에 있었던 어떤 상당한 자료들을 이제 그 히틀러나 나치즘에서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다 뭐 이렇게 결론 짓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민족주의자였던 건 틀림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의 음악 세계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라이프 모티브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사실 거의 이제 오페라에서 굉장히 나타나죠.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하는 이제 노래하고는 달리 대사하고는 달리 어떤 그 동기를 미리 예견하게 하는 어떤 음악이 나오면은 그 음악대로 어떤 극들이 이끌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보통 라이프 모티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음악들이 사실 이제 바그너 오페라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끊기는 걸 결코 싫어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제 무한선율.
그다음에 극단적인 반응 계정 화성, 뭐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고 나중에 이제 음악 전문가한테 따로 한번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뭐 이거는 비전문가도 이제 흔히 듣기에 바그너가 사실 금관악기를 굉장히 중용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작품들 중에서는 보면 호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2개, 3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면은 그 바그너의 작품에서는 호른이 뭐 8대, 9대씩 이렇게 등장하는 오케스트라 그 구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금관악기가 중용이 되고, 우리가 이제 타노이저 같은 이제 어떤 서곡을 들었을 때 그 웅장함을 느끼는 게 결국 이제 금관악기의 어떤 역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바그너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대충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가이어, 의붓 아버지죠. 첫 번째 부인 미나.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이제 모든 예술 중에 어떤 이제 음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바그너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의 어떤 철학을 상당히 신봉을 했던 것 같고, 이 자기 후원자인 이제 베젠동크의 부인인 마틸데와의 불륜도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코지마가 있었고, 그럼 니체도 이제 상당히 바그너에 비하면 상당히 젊은데 니체가 바그너를 굉장히 처음엔 좋아했었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 책을 헌정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그너의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사상들이 니체가 결정적으로 이제 등을 돌리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바그너의 생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후원자였던 루트비 국왕 2세. 그 다음에 이제 바그너가 그 자기 수필에서 그 유태인을 비난할 때 이제 얘기했던 이제 맨델스존이나 마이어베어 같은 사람들. 사실 마이어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그너가 프랑스 망명 중에 망명생활 때 아마 도움을 요청했다가 아마 거절당한 그런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고요. 마이어베어가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오페라계를 이제 쥐락펴락하던 그런 실력자였으니까 이 둘 다 이제 그 유대인입니다. 그런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작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그 유태인 자체를 미워한 거나 배척한 건 아니라는 게, 헤르만 레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바그너의 그 파리지팔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몇 작품 지휘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나 또 뭐 이런 타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인 하이네의 어떤 작품에서 지금 따온 거니까 뭐 바그너가 근본적으로 유대인을 미워했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히틀러하고 바그너는 사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뭐 태어난 시기도 뭐 지금 전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대충 이렇습니다. 그 뭐 겉핥기식으로 알아봤는데, 그 바그너의 작품들은 제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나중에 취급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동네 극장에서 그 라트라비아타 이후에 상영하는 이제 아드리아나 르크브레르에 대한 오페라 맛보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